안녕하십니까, 조선산타입니다. 오늘은 2월 13일 현재 시각 6시 19분. 외기온도가 영상 4.4도. 포근하지만 좀 쌀쌀합니다. 주말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주말에 토요일날 우리 기서 외가 쪽에서 인척들이 와가지고 그분들하고 좀 식사 좀 하느라고 장모님이 계신데 생신이어가지고 이제 딸도 생신 챙겨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신을 직접 한번 챙겨봤습니다. 동서랑 우리 처남하고 조카들하고. 뭐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오랜만에 본 건 아니. 우리 동서랑 처제는 오랜만에 봤죠.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동서가 나보다 한 살 아래인데 서강대 나와가지고 걔는 계속, 그 친구는 서울에 있는 K해운이라고 그럴게요. 그 해운회사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직장을 계속 다녔어요. 꾸준히 다녀가지고 홍콩이다, 상해다, 칭다오다 이제 한국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자기네들이 코로나 때, 돈을 코로나 이전에는 돈을 많이 까먹다가 코로나 때 순이익이 몇 조가 났나 봐요. 최근에는 좀 이렇게 다시 좀 둔화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2천억도 아니고 2조 이상을 순이익을 말이야. 매출은 더 높겠죠. 매출은.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오늘 터키는 안타깝게도 확인된 숫자만 22,000명이랍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좀 보면은 건물이 그렇게 가루가 될 수가 있지? 나는 이렇게 좀 크랙이 나서 반파라든가 완파가 되더라도 이렇게 덩어리로 해서 완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떡고물처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그 잔해를 보는 순간, 와, 국민들의 분노가 어떻겠어요. 부실공사 얘기하는 거지, 부실공사. 에르도안이 일단은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워야 되니까 나온 방안인 것 같은데, 건설업자들도 건설업자들이지만 참 국격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국격에 거기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런 규모 7.0 이상이 들어왔을 때, 피해 규모를 생각을 해봤을 때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일 것 같아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정말, 와, 어떻게 그런 공사를. 지진이 나면 원래 그런가? 야, 이게 무슨
모래 쌓아놓듯이 쌓여 있던데, 철근들이 이렇게 좀 심겨져 있고. 정말 놀랄 놀자여가지고, 야, 너무 충격이. 그 외 유명한 유튜버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젊은 아저씨. 알았어. 그 캐런맨이라고. 그 친구는 지금 터키에 있는 여자친구를 국내로 데려와서 지금 국내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 그 시점에 그녀의 조국에 지진이 나서 그 집안에서는 그 여자분 집안에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반도판하고 아라비아판하고 네 개의 판이 몰린 곳이 터키라고 하네요. 에, 대서양 뭐 이탈리아 쪽에 네 개의 지각이 맞물린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라비아판이 동서 방향에서 밀어 올리나 보더라고. 시리아 쪽 밑에 있잖아요. 이라크나 이쪽에서. 그 어떤 내압이, 지진의 내압이 응집이 돼서 한 방에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히는 개념은 모르겠는데, 아니 개념은 알겠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응집이 된다는 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보면 뭐 지진이 계속 이렇게 응축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퍽 터지면, 어느 계기가 돼서 퍽 터지면 그게 그냥 풍선에 있는 내압이 바깥으로 터지듯이 두루룩 터진다고, 그런 식으로도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터키 쪽에 항공 물류 어떤 지역이 있나 봐요. 보니까 물류 쪽인 것 같은데, 물류 창고 같은 데다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아이들과 함께 터키의 그 재난에 지금 견디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담요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같이 전달해주는 보도자료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 1차로 뭐 60억인가 그게 현금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국내에서 지금 전달이 되는데, 물론 금액의 정도의 차이가 뭐 어떤 마음에 전달해 주는데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우리 국가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그동안의 동맹관계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규모적인 측면에서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리고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그 시리아 기준으로 해서 북북서 방향, 그리고 그 에나톨리아에서 터키로 기준했을 때 동남부 방향, 완전 남부 방향에 있는 그 유명한 유적지가 하나 있잖아요. 케베크리 테페라고. 기원전 한 12세기 정도에 추정되는 인류 문화가 있는데, 초기 종교 신전 같은 곳이라고 하죠. 이곳이 지금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꼭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뭐 보도자료도 없어. 그러니까 근데 상당히 유사한 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이번에 그 터키에서 터진 그 피해 지역이 그리스 전 지역을 합친 것만큼의 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이해하자면 어마어마하죠.
한 번의 강진과 한 번의 여진으로 해서 큰 두 번의 지진으로 아마 에르도안은 축출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도 정보가 일어날 것 같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어느 일정 수준 친미 정부 그것까지 너무 오버해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경색됐잖아요, 터키가. 굉장히 경색됐고, 그래서 유럽 쪽 유럽 쪽과 이쪽에 좀 정세가 좀 어느 정도 변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죠? 국산 그 파워팩이 처음 수출된 지역이잖아요. 2, 3천억 원 규모로. 관련 수주가 영향이 있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그 주말에 이제 짬을 내서 그 어썸이라는 데 가갖고 좀 책을 좀 보고 그러는데, 거기 참 책보기 좋게 아주 레이아웃이 짜져 있어요. 나 가본 데에서 그렇게 좀 브랜드 커피 중에서 책 볼 수 있게 잘 해놓은 거는 드문 곳인데,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지하나는 여류 작가 있잖아요. 65년생. 65년생. 이분이 그 지금 아버지 해방일지로 그냥 떴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미미한 완전 이제 셀럽이 돼가지고 작가로서. 근데 이게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이분은 계속 지금 이제 뭐 진도는 반 이상 나갔는데, 이번 달 21일날 이제 제가 저희 쪽 모임에서 좀 개인적으로 하는 모임에서 발표가 어느 분이 하는데, 그분이 소개를 해줬는데, 그 선생님은 그냥 알듯 모를 듯한 말로 뭐 자기 아버지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잠깐 흘리면서 이 책을 소개를 하면서 제가 발제를 한다고 하는데, 정자라는 분이 좀 주목해 할 만한 부분이 좀 있는 게, KBS에서도 얼마 전에 그 직접 초빙이 돼서 보통 1, 2회 정도로 그 명사 초대식으로 해서 하는데, 3회 이상 그 긴 방송 분량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좀 놀라운 얘기들, 놀랍기도 하고, 그들에게 감춰진 속살 같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정에서 그 영린의 사상, 우리 그 헌정사상,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껄끄러웠던 그런 이제 티끌 같은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빨치산 계열의 어떤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공동체. 우리 때는 그런 빨갱이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뭐 발견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실제로 헌법을 좀 알아봤는데, 일단은 표면적으로 제5공화국인 출범할 무렵에 전두환은 연좌제를 공식적으로 해제했어요. 연좌제라는 거는 고위공직자나 이런 곳에 못 올라갔대요, 5공화국 이전에는. 자기 아버지나 친인척들이 북한에 관련된 사상에 유래된 사람이라고 하면
연좌제에 걸려서 고위공직자나 공무원에 그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그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자기가 그 당시 빨치산의 딸이라는 책을 지난 91년도에 책을 쓰고 조사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가가 20 몇 살 나이에 말이야. 그때 그랬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이 부끄러운 역사도 기록으로서 남겨야 되는 가치가 있지 않냐면, 그 당시 그건 서슬퍼랬죠. 아무리 90년 91년도면요 노태우 말이 군부정권 말이고, 아무리 그 대한민국 이 올림픽으로 인해서 많이 좀 선진 민주주의에 수렴이 됐다고 하더라도 서슬퍼럴 때요, 서슬퍼럴 때.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 숨쉬고 있고, 그럴 때죠. 불과 수년 전에 그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그 선배들이 돌아가시고, 고문으로 인해서 민주화되고 직선제를 통해서, 그죠? 과도기에 있던 때여서 자기가 그 빨치산의 딸이라는 글을 쓰고 조사를 받았대요, 실제로. 제가 이거 아버지의 해방일지 읽으면서도 되게 좀 거북스러운 건 있었어요. 그동안 받았던 교육 내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빨치산을 하는 것 같은 약간 느낌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희들이 받아온 교육 때문에. 하지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신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많이 그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유연해지고, 그릇도 그 어떤 모든 사상에 대한 그릇을 담글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사회로 진입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게 뭐 억지로 된 사항은 아니었고, 이쯤 되니까 뭐 빨치산이 어쨌든 빨갱이가 어쨌든 이런 단어들이 마치 먼 나라처럼 느껴지더래요. 뭐 이 부분을 가지고 극단적인 또 우익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이야, 첨예한 대치 국면에 사람이 죽고 사는 엄청난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 한낱 유약한 소리 한다라는 말도 저는 일리가 있어요. 제 나이에도 분명히 이제 위협은 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빨치산이 불어래 이러면서, 파르티잔이라잖아요. 게릴라라는 뜻이잖아요, 빨치산이. 그게 한국어가 아니라 불어였어, 뭐 이런 식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분이 작가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 3박 4일 동안, 2박 3일인가요? 3박 4일. 장례식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신의 동료와 그 빨치산에서 목숨을 걸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쓰는 내용인데, 블랙 코미디 식으로. 어머니도 빨치산이었다고요, 남부군. 남부군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남부군은 그 여수반란 사건에 몇몇 연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연대 하나가 반역죄로 총뿌리를, 그러니까 제주에 진압을 하라는 국군의 명령을,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을 어기고 총뿌리를 바꿨잖아요.
군은 어찌됐든지 간에 최고 통수권자의 국가의 명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그들의 판단, 임의적인 판단으로 연대장이 그들을 이끌고 가만히 있다가 사상하고는 상관없이 전부 다 지리산으로 올라갔다는 내용, 그게 남부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역사예요. 아니 내가 그 몇몇몇 연대는, 남부군 그 몇몇몇 연대는 그 동네 구례라든가 이쪽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군대를 갔겠죠. 젊은 친구들, 젊은 우리 저 친구, 선배, 삼촌들이 이러는데 갑자기 반역죄를 몰렸다고 살아야 되니까 투항을 하지 않고 지리산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 그 와중에 전쟁이 났고 판단을 했겠지.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김현상인가 그 유명한 그 남부군 총대장의 비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사상적인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지위가. 그러면서 흐름을 그렇게 갖고 가다가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내용이 젊은이들한테 끼치는 또 경도되는 게 있어서 난 좀 우려를 하면서 들었는데, 그걸 이렇게 보정해주는 장치를 하잖아요. 두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한계성과 그런 부분 세 가지 정도. 한 가지 에피소드는 자기가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인데 들판에 나갔는데 미군이 자기를 보고 기총사격을 막 하더래요. 자기 혼자인데 수천 발을 막 날리더래요. 그러면서 한 명한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살긴 사셨는데, 이 전쟁은 미국과 전쟁을 하는 이 체제는 장기전을 흐른다면 반드시 진다. 한 적군을 향해서 항공에서 몇천 발을 쏘는 걸 보고 그 위대한 그 자본에 물량 공세에 아주 아연질색했다면서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어느 날 그 전남 도당이라는 6.25 때 한 사람이 내려왔더래요. 근데 그는 북한에서 노동자였대요. 아주 그냥.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유물론적 입장에서 공산주의 얘기하는 거죠. 유물론적 입장에서 아무리 그 노동자의 세상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모든 그 북한에서, 그러니까 전남 도당이면 전남에 있는 이런 빨치산이라든가 공산당 세력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한 노동자가 띡하니 와가지고 쓱 보아하니 물어봤대. 그랬더니 자기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대. 그냥 그 공장에서 좀, 그렇죠,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조직 간의 우애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뭐 좀 잘 이끌었던 사람이 갑자기 공산주의 체제를 바뀌면서 능력 있는 지도자 추앙을 받았는데 자기는 정말 그런 부분이 싫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얘기가, 공산주의의 한계가 그거다. 아니, 능력 있고 좀 의지가 있는 사람을 어떤 지도자로 이끌어야지, 여기 무슨 뭐 사상적인 경색이 너무 심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그 6.25가 터졌을 때 이제 잠시나마 이제 남한의 상당 지역이 점령당하잖아요. 그때 공산당 지도부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구례면 구례 이런 한 지역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세부 그 곡물을 그 할당량을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그 인민을 생각한다는 그들의 모토이지만, 그 드넓은 땅 중에 제일 좋은 소출이 가장 많이 나온 벼를 딱 고르더래요. 그러더니 나다를 하나씩 다 세더래요. 그 지역의 그 땅의 그 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저 일정 외놈들보다도 못한 놈이라고 벌써 인식을 잃었다는 얘기잖아요. 공산당 놈 새끼들. 그 아버지는 결국은 뭐 전쟁에도 패배하고 빨치산으로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뭐 백아산으로 들어가고 전향을 하셨어요.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참 시대적인 아픔이고, 그 윤석열 바로 전에 저희 나라를 통치하셨던, 검사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책이 나오고 나서 SNS에 뭐 시대적인 아픔을 뭐 블랙 코미디 식으로 잘 끝냈다 뭐 이런 걸 올려가지고 더욱더 화제가 됐던 책입니다. 빨치산, 공산주의, 이런 허황된 한계가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결국은 사람이 부리는 거잖아요. 조직이라는 거. 그 조직에 사람이 올라타서 결국은 보수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열린사회의 적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외국에 있는 뭐죠? 칼포프인가요? 공산주의를 비방했던 사상적 이론적인 책이었죠.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와 대비해서 그만큼의 영향력은 없지만, 우리가 운이 좋아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1947년 48년에 유엔이 제안했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분단된 그 땅의 분할 제안을 팔레스타인의 지도부에서는 결국은 거부했어요. 우리 땅을 왜 이스라엘에 넘겨야 된다. 근데 당시에 외교적인 통찰을 해보자면 프랑스와 영국은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때 도움을 주었던 여러가지 내용과 분위기 자체가 중동의 시오니스트들한테는 땅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팔레스타인에 와서 안타깝게 된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런 제안을 1차적으로 받아서, 그리고 나서 그들을 축출해내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팔레스타인이. 그와 비교했을 때 거의 한반도, 대한민국과 북한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승만의 고충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미국은 부랴부랴 그리스가 공산화되는 걸 보고 이런저런 나라들의 공산 세력화에 위협을 느껴갖고 러시아, 소련의 조기 총선을 이승만에게 얘기를 하고, 이승만도 거기에 결국은 남한만의 독자적인 정부로 가자, 역적으로 욕먹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대를 전체적으로 관망했을 때 사상적인 경도가 심하게, 그 김구 선생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만 세계사적인 흐름을 또 한 번 저버리고 조선 패망의 길로 가는 길을 또 한 번 겪었더라면, 지금은 공산주의의 세력이 없어졌잖아요. 북소련도 그렇고, 응? 결국은 중국도 사회자본주의로 바뀌고, 우리가 만약에 중국에 줄을 섰다면은 저희 정말 처참할 겁니다. 저희는 진짜 처참했을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유일한 자유민주공화국이 뽑히게 된 거는 이승만이 어찌됐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대한민국에도 걸고 넘어졌던 거예요. 미국과 일본에도 맺었던 협정이었고, 미국과 대만에도 일부 약간의 그 그레이드는 있어요. A급, B급, C급이 있겠죠. 일본에는 모든 거 다 A급이었어요. 모든 조약이라든가 모든 조건들이. 어찌됐든 부랴부랴 걸어놨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세계 최강의 군대가 주도남으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고 경제자본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터전을, 그 터전 위에서 그냥 미국은 근근히 내려오는 공산 세력을 저지하는 총알바지 정도로 생각했을 거라고 누가 봐도 생각을 해요. 제가 봐도. 알치스도 그랬고. 일본을 방어해야 된다. 일본마저 무너지면 동아시아의 공산세 모든 불붕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이승만은 한반도에 그 영역을 넣었고, 발을 더 길게 뻗치게 만들었고, 미국에. 그 영향력 하에서 우리는 또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미국과도 항의하면서 우리의 역량을 제한하지 말라 라는 여러가지 중공업을 통해서, 중공업이라든 가나보다도 못한 1960년대 1인당 GDP를 가진 나라가 말이야. 제철소를 만들겠다 그러고, 포항제철 얘기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그러고 말이야. 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자신이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은 굶겨 죽일 것 같으니까 국민들을 말이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상적 한계도 있었고, 빨치산이었잖아요. 그 사람도 군 내부에 있는 빨갱이였잖아요. 어차피 그도 결국은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발전을 모색한 거예요. 79년도에 대만에 있는 대사가 한국을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좋은 땅덩어리에 있는 사우스 코리아는 별 볼 일 없지만 인물이 넘쳐난다, 인재가 넘쳐난 나라다 라는 말로 자신의 부인지였던 한국을 떠납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의 2023년도 스탠스는 그렇습니다. 인간이, 국민이 자원인
나라가 역대급으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잘 이끌면서 오늘도 하루 살아나길 바랍니다. 수상입니다. 조선사태였습니다.